안녕하세요. 귀코목TV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귀코목TV는 귀, 코, 목 질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 근무하는 홍석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배미선입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 기침만 해도 주변의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이비인후과의 가장 흔한 질환인 비염과 축농증이라 불리는 부비동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김동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병원 모지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 먼저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약 17% 정도 환자에서 발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유병률, 즉 병이 발생하는 비율은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농증으로 불리우는 부비동염은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4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급성 부비동염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약 218만 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총 6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부비동염으로 진료를 본 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신병원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에 1,360억 원의 그 비용이 부비동염 때문에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만성병 중에서도 크게 초래되고 있는 비중이 있는 병이죠. 비염과 부비동염을 앓으면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단어인 워라벨 있잖아요. 그 삶의 질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 부비동염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20~30%가 그 9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일반인이라서 그런지 비염, 축농증은 자주 들어도 헷갈리는데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비염이라고 할 때도 있고 축농증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감기하고 비염, 축농증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가 코 및 상부 호흡기를 감염시켜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열,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과 콧물, 코막힘, 목 아픔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감기는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낫게 됩니다.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은 감염과는 무관하게 코 속으로 들어오는 외부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 즉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되어 코 속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염증의 결과로 맑은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감기 증상과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잘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발열이나 근육통 등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비동염은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불리는데요. 축농증을 한자로 풀어보면 농이 고이는 증상이라는 뜻이고요. 농이 고이는 부위가 우리 코 주위에 있는 동굴, 즉 부비동이라는 곳입니다.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서 농이 고이는 질환이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누런 콧물, 코막힘, 안면 통증, 후각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김동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럼 두 질환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교수님, 알레르기 비염이란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전 국민의 한 20%가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병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거죠.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알레르기 비염에는 주로 이제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진먼지 진드기, 동물털, 꽃가루, 곰팡이 뭐 이런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항원에 대해서 우리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병이어서 그런 병이 이제 과민하게 이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병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가래염증 이 네 가지 증상 중에 두 개가 있을 경우,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원인 항원의 확진은 주로 피검사나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엄마 아빠들이 외래 진료실에 와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엄마나 아빠 중에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경우에 자녀에게 그것이 유전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는데요. 모지훈 교수님,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이 유전이 되나요? 유전이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보통 환자들 오면은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보통 이제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 한 50% 정도의 확률로 자식이 이제 비염이 생기고 또 부모 양쪽 다 이렇게 비염이 있으면 한 75% 정도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가족도 보면은 저희 장인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도 최근에 그 비염 증상이 심해졌고 또 아들 둘 다 심하진 않지만 알레르기 환절기가 되면 비염 때문에 이렇게 재채기도 하고 고생을 하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은 이렇게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의 한 75% 정도가 증상이 이제 25세 이전에 이제 증상이 생기고 또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한 10살 때까지는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이제 비염이 있나 없나 또 알레르기 질환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이런 알레르기 질환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게 이제 가장 흔한 3대 알레르기 질환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어려서부터 이게 순서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2살에서 한 5살까지는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5세 전후로 해서 이제 천식, 그다음에 한 그 이후로 한 7세에서 한 10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비염이 순차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알러직 마취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집안이나 또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집안은 더욱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권장하는 게 모유수유를 이제 특히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유제품이나 땅콩 같은 음식물을 좀 어려서 보통 이제 이유식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섭취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고 그 비염을 호전시키는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요법, 회피요법이라고도 하고요. 약물요법, 수술치료, 그리고 면역치료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수환 교수님께서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진드기라든지 개고양이, 곰팡이, 꽃가루 이런 원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런 원인 확인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코에 분무를 하는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는 집안에 뭐 카펫이라든지 커튼, 이런 천소파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침구류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방지 커버를 좀 씌워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온도는 섭씨 20도 안팎, 그리고 습도는 4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진드기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개와 고양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회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나 청소기를 사용해서 실내를 깨끗이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 잘 씻기, 그리고 마스크 잘 쓰기.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습관,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동현 교수님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홍석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알레르기 비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먹는 항히스타민제와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입니다. 이런 알레르기 약물 치료는 알레르기 비염을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즉, 증상이 있을 때만 약물을 사용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중지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약을 중지한 후에 증상이 다시 생기면 그때 약을 다시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 약물 치료는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약제이고요.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오래 약을 먹다 보면 이 약효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약제로 바꿔서 복용하면 괜찮습니다. 그 약물 치료로 많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합병증이 많다고 들었는데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네, 특히 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코에서만 작용을 하고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코막힘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수환 교수님. 환자들이 외래에 와서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과연 완치가 될까?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결국에는 면역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관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환자들 대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시는지요? 환자들이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 이게 완치될 수 있냐고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완치는 쉽지는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약물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피요법이라 이제 항원을 피하고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심한 환자거나 아니면 약물에 반응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약물을 원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은 저희가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면역 치료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 치료는 우리가 아까 말한 원인 항원을 고농도로 체내에 장기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게 되면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면역학적 관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거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원을. 그래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면역 치료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합니다. 주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설화 면역 치료라고 해서 혀 밑에다가 이제 항원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화 면역 치료를 함으로써 집에서도 편리하게 안전하게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면역 치료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면역 치료를 함으로써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의 발전, 악화를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한 3년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3년을 치료하고 한 7년 정도는 증상 없이 완치됐다는 그러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요법은 그렇습니다. 수술적 요법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비염이 계속되면 우리가 코 안에 콧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비각계라는 구조인데요. 그 콧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콧살을 뭐 여러 가지 뭐 고주파나 레이저나 뭐 절삭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피를 줄임으로써 코막힘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수술적 요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을 주증상으로 하고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알아보았고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